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우리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세안과 유럽 등으로 반도체 등 주력 상품 수출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필 기자입니다. 올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7% 늘어난 6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 65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들어서면서 9월에 조업일 수가 나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우리 대표 상품인 반도체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견조한 흐름 속에서 AI에 대한 투자, AI 서버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칩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관세 폭탄을 맞은 자동차 또한 유럽 등 수출 다변화에 나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보이면서 9월 중 가장 높은 64억 달러 수출액을 보였습니다. 선박이나 바이오 등 다른 수출 품목도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건 미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9월 대미 수출은 1.4% 줄어들면서 8월의 12% 감소보단 감소세가 완화됐지만 올해 전체를 보면 관세 영향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대미 수출은 작년 대비 3.8% 감소했고 무역 수지도 26억 달러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관세 영향이 가장 큰 품목들이 이제 상호 관세를 받는 부분들일 텐데 철강이 16% 마이너스가 됐고 자동차가 14%, 그다음 자동차 부품은 4% 정도, 2차 전지는 1%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관세 영향을 받는 기계나 석유화학, 가전 등 완제품의 대미 수출도 줄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의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기 상용 B1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라도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등 근본적인 해법에는 미국 측이 난색을 보였습니다.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B1, B2 비자와 이스타 소지자들이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인의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 의제는 이들에 대한 미국 내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B1 비자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와 점검, 보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제도인 이스타 비자로도 B1 비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내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소통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공장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활동이 전처럼 원활히 진행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거나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건축, 공사 이런 부분은 B1 비자로 허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가서 일을 하다가 너희들은 활동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 해서 또 잡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전문직 취업용 H-1B 비자의 할당이나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신설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인상하는 등 문턱을 높이는 상황이라 전용 비자 신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환율 정책에도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 관세 정책에 반대해서 대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위적 외환 개입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대외적으로 비공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한미 간 매달 공유해가면서 외환시장 정책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윤영 기자,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는 해소된 거라고요? 네, 한미 재무당국은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상황과 안정을 모니터링하고 비공개 전제로 시장 안정 조치 내역을 월별로 미국 재무부에 공유하는 등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기재부는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정량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 지표도 평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잘 지키면 환율 조작국 지정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다만 관찰 대상국 제외 여부는 11월 보고서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재무당국 합의는 무제한 통화사업 문제는 별개잖아요. 아직까지 관세 협상은 안개 속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보증 대출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금 조달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조건으로 걸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크게 비관적이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업무 일시정지, 그러니까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에도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경제적 파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미정부 셧다운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미국 동부 시간 오늘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셧다운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공무원 중 안보, 공공안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립공원 등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도 일부 중단됩니다. 그럼 미국과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우려되는 것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량 해고가 실행되면 사회적 갈등은 물론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장 노동부는 예정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월간 고용보고서 등에 대한 발표가 불확실합니다. 장기화되면 연준의 통화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벌써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이 셧다운 직전 온스당 3,87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금 선물도 온스당 3,90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번 위기로 인해 오히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셧다운 때도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병목 현상을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날 공공임대 재건축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난한 데 이어 임대주택 정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저는 근데 서울시의 시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지어지길 바라면서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그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 정부는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날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2030년까지 2만 3천 호 재건축 착공을 본격 추진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 용지 확보가 힘든 서울과 같은 대도시 도심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은 젊은 세대에게 양호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산을 할 때 거래 비용이 줄어야 되는 결국에 양도세인데 그 부분은 또 국세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협치라든가 단순하게 서울시장만의 의지만으로는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방향을 조율해 나갈 때 시장 혼란을 줄이고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는 금이지만 금통장은 은행마다 위험 등급이 제각각입니다. 요즘처럼 금값과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원금 전액을 손실보는 것도 가능해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투자자 김종중 씨는 금 적립 계좌에 2천만 원 가까이를 넣었다가 최근 금값 출렁임에 불안해져 모두 팔았습니다. 상단이 어딘지 알 수 없고 하단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9월 말쯤에 팔았어요.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이지만 계좌 안에서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올해만 40% 넘게 오른 금값이 거꾸로 떨어지면 적립금도 반토막이 나고 이론상 원금 전액 손실까지 가능합니다. 그 마켓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성을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그 실명 위험을 보수적으로 본다. 문제는 위험을 매기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금 적립 계좌인데도 어떤 은행은 중위험으로 어떤 곳은 고위험으로 2단계까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ELS보다 안전하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ELS는 손실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금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하다며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상품 분류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우리은행만 금통장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묶었고 다른 은행들은 아예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으로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묶이면 고난도 상품 규제를 받아야 해서 예외로 빼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예외 처리로 규제를 피하면서 소비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자체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가 넘어야 되는데 우리은행은 그럴 수도 있는 걸로 본 것 같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등급차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금융사 자율에 맡겨진 만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당국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금 ETF를 사모으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금 가격보다 국내 금 가격이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한국거래소가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금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국내 금 가격은 장중 킬로그램당 20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 가격은 여전히 17만 원 선에 머무르며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의 가격은 국제금 시세에 더해 달러원 환율, 국내 수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해집니다. 1,400원대로 환율이 오른 데 더해 국내 금 수요가 폭증하자 국제금과의 가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 시세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내 금 가격은 결국 국제 시세에 수렴하는데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샀다 금값이 내려앉으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15% 이상으로 확대됐다가 지역별로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2월 사례를 보면 1, 2주 안에 그 프리미엄이 좁혀졌거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중장기적인 금값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초장기 채권이 입찰이 어렵거든요. 채권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이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재건축 최대호로 꼽히는 서울 압구정 3구역에서 일부 필지가 조합원이 아닌 현대건설과 서울시 지분으로 등기돼 있는 사실이 알려졌고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에 이 땅을 반환해달라며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2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조합원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압구정 3구역 조합원 52명이 현대건설의 부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 5만 2천 제곱미터 필지에 현대 지분이 엮여 있는데 이 지분이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초 일부 조합원이 소를 제기한 이후 2차 소송입니다. 조합원들은 내일 현대건설 4옥 앞에서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50년 동안이나 등기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과 함께 하루속히 등기 정리를 서둘러주세요. 딴 거 가만히 두십시오. 특히 실제 문제가 되는 필지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매매 거래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권 정리가 안 된 아파트를 누가 돈을 주고 사나요? 집을 샀는데 대지권 정리가 안 된 집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근 압구정 2구역에선 경쟁 입찰이 아닌 단독 입찰로 현대건설이 시공사가 된 것을 두고 조합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참여가 예상됐지만 조합이 제시한 입찰 지침에 부담을 느낀 삼성물산이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지침을 설계한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어떤 시공사가 오더라도 서로 경쟁이 돼야 조합원에게 최고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합에서 너무 특정 건설사에 맞춤형으로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2구역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현대건설을 둘러싸고 압구정 조합원들의 실력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현재 같은 주휴수당이 유지되면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급증하는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 시름이 깊습니다. 서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 쿠폰 효과도 잠시, 손님들의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가운데 주 4.5일제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람 더더욱이 못 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이게 인건비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얼마나 손님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줘가면서 그렇게 4.5일제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더더욱이 지금 이제 아예 문을 닫고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주휴수당 폐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주 4.5일제의 도입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음을 100만 서명 운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소공연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간당 12,384원, 주휴수당으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20% 가까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 수당이 붙게 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나서며 4.5일제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고연봉 은행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금융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물가 상승세 속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세를 불린 대표적인 저가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가 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오랜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강매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의 입점에 본사는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그 수수료는 가맹점에 떠넘겼습니다. 신채영 기자, 이 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들도 모르게 이 기프티콘 수수료를 떠넘겨왔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메가커피의 운영사인 에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의 모바일 기프티콘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주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요. 메가커피는 무려 4년 동안 점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부담을 떠넘겼는데 2020년 회사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메가커피는 기프티콘 발행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으로 기프티콘 발행액의 1.1%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던 프랜차이즈들처럼 주방 설비 강매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는데 많게는 60%까지 마진을 붙여 점주들에게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입할 경우 재료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 판촉 행사를 하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점주들에게 안내하지 않는 등 메가커피의 갑질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메가커피는 현재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 모두 시정됐다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관련해 서울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과 연소자 등 이 탈세 혐의자 100여 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20억 원대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어 국세청은 A씨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취득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인 B씨는 최근 서울 강남권에 25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와 65억 원대 토지, 총 90억 원대 자산을 구매했습니다. B씨는 46억 원대의 사적 대출을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나머지 44억 원에 대해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가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약 5천여 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한강벨트 라인에서 104건의 불법 혐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60여 건은 부모로부터 증여 신고 없이 물려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40여 건은 주택을 팔지 않은 것처럼 속인 가장매매가 활용됐습니다. 외국인과 30대 이하 연소자, 고액 전 월세자도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친척과 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 혐의자도 포함됐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세도약기금이 이달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7년 이상 또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순차로 매입한 뒤에 소각해줄 예정입니다.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천만 원 이하 빚을 7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출범한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천억 원과 금융권 분담금 4,400억 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 16조 4천억 원을 사들여 약 113만 4천 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달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외부 전문 회계법인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빚을 얼마나 줄여줄지는 재산과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차주는 연말부터 우선 전액 소각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차주는 빚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고 그보다 높은 차주는 원금을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 감면율의 상하한선을 10%포인트씩 확대했습니다. 세도약기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5천억 규모의 특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세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의 30%에서 80%를 감면받는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정기간 연장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WDX 사업 방식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노동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D현대는 하나의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재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취한 보안 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HD현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개념 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공공입찰 경쟁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기존의 그 동일 사안에 대해서 청에서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보안 벌점을 11월 18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으나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를 해본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HD현대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DDX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와 수의 계약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으나 하나오션과 정치권 등 반발로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수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다시 경쟁 입찰로 진행되면 양사 모두 기술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감점은 HD현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안 감점 연장이라는 이례적인 제재 결정이 HD현대의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하나오션의 참여 범위를 상당 부분 확대하는 상생 협력안을 적극 논의 중입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